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조경 계획이나 설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뭐 예쁘게 꾸미는 걸 넘어서는 거죠. 맞아요. 자연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 이걸 중심으로 공간의 성능 자체를 높이는 그런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그 생태계 서비스라는 개념이 핵심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인간이 자연 생태계에서 얻는 모든 종류의 이득, 이걸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아, 모든 이득이요? 네, 이게 뭐 90년대 후반 연구들부터 시작해서 개념이 잡혔고요. 특히 2005년에 유엔에서 나온 새천년 생태계 평가 MA 보고서라고 부르는데 이걸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 알려졌죠. 그렇군요. MA 보고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자연을 보호하자 뭐 이런 구호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의 큰 전환인데 환경 문제를 아주 구체적이고 또 측정 가능한 혜택의 관점에서 보게 됐다는 점이죠. 아, 그 말씀은 막연하게 이 숲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 숲이 있어서 우리가 마실 물이 이만큼 나오고 홍수 피해는 요만큼 줄어들고 주변 땅값이나 집값은 이 정도 오릅니다. 이렇게 딱딱 짚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훨씬 설득력이 있죠. 녹색 공간이 그냥 뭐 보기 좋은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 진짜 꼭 필요한 고성능 인프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고성능 인프라. 네, 와닿네요. MA 보고서에서는 이 서비스들을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공급 서비스예요. 공급 서비스요? 네, 말 그대로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물질적인 생산물들, 뭐 도시 농장에서 나오는 먹거리라든가 빗물 모아서 활용하는 거, 아니면 도시 숲에서 얻는 목재 같은 것들이요. 아, 직접적으로 얻는 것들이군요. 그럼 두 번째는 조절 서비스인데 이건 뭔가요? 조절 서비스는 생태계가 스스로 여러 과정을 조절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이에요. 이게 특히 도시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도시 열섬 현상 완화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나무 그늘이라든지 물 증발 효과 같은 거. 네네, 여름에 시원하게 해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무들이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 또 공기나 물 정화하는 거, 홍수 조절 기능 같은 거요. 이런 게 다 조절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자료 보니까 미세먼지 줄여주는 숲이나 빗물이 땅으로 잘 스며들게 하는 투수성 포장 같은 것도 예시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도시 문제 해결이랑 직결되는 것들이 많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건 좀 근본적인 건데요. 다른 모든 서비스들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기반을 다져주는 역할이에요. 기반이요? 네. 예를 들어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 영양분이 계속 순환하는 거, 또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게 다 지원 서비스죠. 조경가들은 그럼 이런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 층위의 식물을 섞어서 심는다거나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자생종 식물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죠. 그렇군요. 자생종 활용 중요하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는 문화 서비스라고요? 네, 문화 서비스. 이건 비물질적인 혜택들이에요. 우리가 공원에 가서 쉬고 뭐 아름다운 경치 감상하고 자연 속에서 배우고 체험하고 즐기는 것들 있잖아요. 아, 우리가 사실 공원이나 녹지 가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들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중적인 평가도 가장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공원 안에 있는 산책로나 뭐 자연에 대해 설명해주는 안내판 같은 시설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네 가지 서비스. 공급, 조절, 지원, 문화. 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요. 이 4가지가 완전히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막 얽혀 있거든요. 아,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도시숲 하나만 봐도 이게 공기도 정화해주고 조절, 사람들에게 쉴 공간도 주고 문화, 또 새나 곤충들한테는 집이 되어주잖아요. 지원. 그러네요. 한 공간이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하네요. 네,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실제 조경 계획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지 좀 단계별로 짚어볼까요? 첫 단계는 역시 큰 그림을 그리는 거겠죠? 비전이랑 목표 설정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 방식이랑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다른가요? 예전엔 그냥 뭐 아름다운 공원 만들자,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주자, 약간 이런 식이었잖아요. 네, 좀 정성적이고 추상적이었죠. 근데 생태계 서비스를 도입하면 목표 자체가 훨씬 구체적이고 또 성과를 측정 가능하게끔 설정하게 됩니다. 측정 가능하게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지표수 유출량을 25% 줄인다거나 한여름 최고 기온을 2도 낮추기 위해서 나무 캐노피, 그러니까 수관 피복률을 30%까지 확보한다.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특정 토종 나비의 서식지를 조성한다. 이런 식으로요. 와, 굉장히 명확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의 목표가 단순히 시설물을 만드는 걸 넘어서 어떤 성능을 달성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이렇게 목표가 구체적이면 여러 이해관계자들하고 소통할 때도 훨씬 유리하겠어요. 그럼요. 개발자, 주민, 환경단체, 행정기관 다 원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게 결국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익이니까 이걸 중심으로 얘기하면 공통 언어를 찾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 개발자는 부동산 가치 상승 같은 문화 서비스에, 기술자는 빗물 관리 같은 조절 서비스 목표에 더 공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분석 및 평가입니다. 분석과 평가, 이건 뭘 하는 단계인가요? 계획하려는 대상지가 현재 어떤 생태계 서비스를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고요. 또 그 지역 사회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더 필요한지, 즉 수요를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현재 상태, 그러니까 공급을 파악한다는 건 예를 들어 그 땅에 나무가 얼마나 있고 물은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이런 걸 지도 같은 걸로 만들고 수치화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기준선 평가라고도 하죠. 그리고 수요 평가는 그 동네가 여름에 너무 덥다거나 비만 오면 침수가 잦다거나 아니면 녹지 접근성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는 거고요. 아까 서울 시민들이 조절 서비스 요구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말씀하셨죠. 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현재 공급 수준과 지역사회의 수요를 정확히 알아야 어디에 집중해서 개선할지 효과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걸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도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이런 가치들을 좀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산림청에서 만든 아이트리라는 소프트웨어 스위트가 있는데요. 아이트리요? 네. 이걸 쓰면 도시숲이나 개별 나무들이 연간 탄소를 얼마나 저장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얼마나 제거하고 또 빗물 유출을 얼마나 막아주는지 등을 계상해주고 심지어 이걸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보여주기도 해요. 와, 돈으로 환산까지 해준다니 신기하네요. 공원이나 가로수 계획할 때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그렇죠. 또 다른 도구로는 인베스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네이처럴 캐피탈 프로젝트라고 스탠포드 대학 같은 곳들이 참여해서 개발한 건데요. 인베스트, 이건 아이트리랑 뭐가 다른가요? 이건 좀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GIS 기반이라 지도 위에서 분석하는 데 강점이 있어요. 서식지 질이라든지 탄소 저장량, 수자원 함량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루고요. 특히 여러 개발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보는 좀 더 대규모 계획이나 정책 결정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아, 시나리오 비교 분석까지 가능하군요. 그리고 서비스를 지도 위에 표현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도화, MES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MES. 매핑 에코시스템 서비스의 약자인데요. 이걸 하면 어디서 서비스가 많이 생산되고 핫스팟, 어디는 부족하고 콜드스팟, 또 어디서 서비스가 필요한지 수요 지역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공간적인 분석을 통해 어디에 어떤 개입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탄소 격리량, 톤헥타르, 유출 저감률, 퍼센트, 온도차, 도 같은 구체적인 지표들을 이용해서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설계 단계로 넘어가겠네요.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렇게요. 그렇죠. 2단계의 목표는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여러 생태계 서비스들을 동시에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다기능적인 경관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기능적 경관. 예를 들어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빗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분석됐으면 예를 들어 생태 저류지나 빗물 정원처럼 물을 모으고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시설을 넣거나 아예 포장 자체를 투수성 포장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기후 조절이나 대기질 개선이 목표라면요? 그러면 나무를 전략적으로 심는 게 중요하겠죠. 그늘을 많이 만들고 바람길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키 큰 나무, 중간 나무, 작은 나무, 풀 이렇게 여러 층으로 식물을 심어서 공기 정화 효과를 높이는 다층 식재 구조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생물 다양성을 높이려면 역시 자생종을 우선적으로 쓰고 새나 곤충들이 살기 좋은 다양한 미세 서식처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어요. 바로 서비스들 간의 상충 관계, 영어로는 트레이드오프라고 하죠. 사기친 관계요. 모든 걸 다 얻을 수는 없다는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해요. 예를 들어 탄소 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주 빽빽하게 나무를 심으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용하기는 좀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반대로 넓은 잔디밭을 만들면 사람들이 뛰어놀기엔 좋지만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는 좀 아쉽고 물도 많이 필요하고요. 바로 그런 점들입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이런 잠재적인 충돌 지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가능하면 이걸 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서로 윈윈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해요. 시너지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인공습지를 하나 만든다고 해보죠. 그럼 이게 빗물 관리 조절 서비스에도 도움이 되고 또 물새나 양소류 같은 동물들에게 좋은 서식지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자연 관찰이나 생태 교육의 기회, 문화 서비스도 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따라오는 거군요. 네, 이렇게 여러 기능을 한 공간에 똑똑하게 담아내는 다기능적 설계가 생태계 서비스 기반 설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이제 시공하고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들도 중요하겠죠? 그럼요. 설계 의도대로 성능이 잘 나오려면 시공이 제대로 되어야 하고 또 그 성능이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관리가 중요하죠.
특히 시공할 때는 기존에 있던 좋은 토양이나 나무 같은 생태 자산을 최대한 보호하는 게 중요하고요. 새로 만드는 시설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시공 기준이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관리도 예전과는 좀 달라져야 한다고요. 그냥 뭐 때 되면 풀 깎고 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적응 관리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네, 적응 관리. 이건 말 그대로 고정된 매뉴얼에 따르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황 변화에 맞춰서 관리 방법을 조절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절한다고요? 네, 처음에 설정했던 생태계 서비스 목표들, 예를 들어 기온을 몇 도 낮추겠다거나 특정 새의 개체수를 얼마까지 늘리겠다거나 하는 목표들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꾸준히 관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물 주는 방식을 좀 바꿔야겠다라든지 여기엔 이 식물을 좀 더 심어야겠다라든지 이렇게 관리 방법을 계속 최적화해 나가는 거죠. 오, 굉장히 능동적인 관리 방식이네요. 그렇죠. 한번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보면서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 같은 경우 겨울에도 마른 식물들을 일부러 베지 않고 남겨두거든요. 이게 보기에도 독특한 겨울 경관 문화 서비스를 만들지만 사실은 겨울 동안 곤충이나 작은 동물들에게 서식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도적인 관리 결정인 거죠. 그렇군요.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이 생태계 서비스라는 렌즈를 끼고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돼서 성공적인 결과를 냈는지 흥미로운 사례들을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싱가포르의 비샨 앙모 키오 공원 사례인데요. 이건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을 녹색의 자연으로 되돌린 대표적인 경우라고요. 네, 맞아요. 원래는 그냥 기능만 강조된 딱딱한 직선 콘크리트 배수로였어요. 이걸 아주 구불구불 자연스러운 하천 형태로 보관하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서 넓게 퍼질 수 있는 범람원, 그러니까 둔치 공간을 만든 거죠. 완전히 바꿨네요. 네. 근데 놀라운 점은 이 변화를 통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기 좋아진 걸 넘어서 홍수 시에 물을 흘려보내는 능력이 40%나 증가했고 또 자연형 하천으로 바뀌면서 물 자체도 훨씬 깨끗해지는 그런 조절 서비스 효과를 얻었죠. 와, 공학적인 기능도 오히려 더 좋아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문화 서비스 측면에서도 대성공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던 어쩌면 위험해서 접근도 못했던 공간이 이제는 시민들이 물가에서 막 즐겁게 쉬고 노는 아주 인기 있는 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간 방문객 수가 2배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방문객도 늘고 네. 게다가 자연하천으로 바뀌니까 당연히 물고기나 새, 잠자리 같은 생물들도 훨씬 다양해졌어요. 생물 다양성이 30%나 증가했다고 하니까 지원 서비스 효과까지 덤으로 얻은 셈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 사례는 결국 자연에 기반한 해법,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를 활용하는 방식이 딱딱한 콘크리트 중심의 전통적인 공학 기술보다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심지어 비용도 덜 들면서요. 당시 콘크리트 수로를 다시 보수하는 비용보다 이 자연형 하천 복원 비용이 15%나 저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훨씬 더 다채로운 혜택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비용도 절감하고 기능은 높이고 혜택은 더 다양해지고 정말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우리에게도 좀 더 익숙한 곳인데요. 서울의 경의선습길하고 뉴욕의 하이라인입니다. 둘 다 이제 사용하지 않는 철길을 공원으로 만든 경우죠. 네. 두 곳 모두 폐선부지라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선형의 공간적 특성을 아주 잘 살려서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로 재탄생했죠. 덕분에 엄청난 수의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주변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등 특히 문화 서비스 측면에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네, 저도 두 곳 다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조절 서비스나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면요? 경의선습길 같은 경우 연구 결과를 보면 주변 빌딩 숲보다 여름철 기온을 무려 10도나 낮춰주는 열섬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해요. 10도나요? 와, 네. 그리고 당연히 빗물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요. 하이라인도 마찬가지로 도시 열섬을 식혀주고 빗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더 중요한 건 이 두 공원이 빽빽한 도심 속에서 새나 벌, 나비 같은 작은 생물들에게는 정말 귀중한 안식처이자 이동 통로, 즉 생태 통로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생태 통로 역할까지. 네. 특히 하이라인은 원래 그 폐선 부지에 저절로 자라던 잡초나 야생화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아서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식물 경관을 디자인했거든요. 이런 자생식생 기반의 설계가 생태적인 기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죠. 이 두 사례를 보면 조경이라는 게 단순히 예쁜 공간을 만드는 걸 넘어서 도시에 버려지고 잊혀진 공간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생태적으로 다시 살아 숨쉬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런 성공적인 재생 프로젝트가 때로는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원래 살던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임대료 상승 등으로 밀려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계획 단계부터 아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겠죠. 네, 그런 부작용도 고려해야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이건 앞서 본 두 사례와는 만들어준 목적 자체가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정원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기능 제공이라기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세계적인 람사르 습지 순천만을 보호하는 데 있었어요. 순천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네, 순천만은 특히 흑두루미 같은 국제적인 희귀철새들이 대규모로 월동하는 아주 중요한 서식지거든요. 그런데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이 습지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완충지대 역할을 할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정원이 일종의 생태 벨트 역할을 하는 거군요. 도시의 팽창을 막고 도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습지로 바로 흘러들어가는 걸 한번 걸러주는 방패막 같은 역할이요. 정확합니다. 이를 통해서 순천만 습지 자체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가치, 즉 희귀조류들의 중요한 서식지라는 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이 정원의 주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원 자체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더 크고 중요한 외부 생태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정원 자체도 아주 아름답게 조성해서 세계적인 정원 관광 명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는 문화적, 경제적 혜택도 창출했죠. 또 사람들이 정원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순천만 습지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보존에 대한 지지 기반을 넓히는 효과도 있고요. 보존을 위한 재원 마련에도 기여하고 생태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요. 와,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네요. 이 순천만 사례는 조경 배획이라는 것이 단순히 특정 부지 하나를 디자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훨씬 더 넓은 지역의 생태 보전 전략과 맞물려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경 프로젝트가 그 지역 전체의 환경 보존 계획에서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활동과 자연 보전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